자, 봅시다. 제 책으로 몇 페이지죠? 이게 70 몇 페이지였나? 60 몇 페이지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62페이지네요. 기압 파트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고요. 기압과 바람 파트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만 분필을 2개를 쓰는군. 강의를 좀 빡세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봅시다. 필기도 같이 한번 들어가 줍시다. 이거 어차피 설명 한번 들었지만 편하게 할게요. 알겠죠? 자, 가보자. 첫 번째 기압이야. 자, 나는 이 기압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기체의 압력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압력이라는 단어의 느낌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은, 단위 부피당 물체가 얼마나 누르고 있는 힘의 크기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조금 더 편하게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기체가 누르는 힘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체의 누르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요,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곤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요것부터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압이 작용하게 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고 싶거든. 여러분, 기압이 작용하는 방향이 궁금하면요, 풍선을 불어보면 됩니다. 쌤, 풍선이 대부분 다 동그란 모양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여러분 공기를 잘 불어넣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은 동그란 모양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기압이 이렇게 사방으로 동서남북 위아래 왼쪽 오른쪽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됩니까? 단순하죠. 그래서 기압의 작용 방향은 항상 모든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이뻐요. 알겠죠? 그 다음 제가 여기다가 살짝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작용하는 방향의 각각의 화살표는 얼마만큼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거야. 자, 여기 조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작용 방향에다가 크기까지 추가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오해하냐면요. 자, 이렇게 필기할 거예요. 모든 방향에 일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필기를 할 건데, 그럼 오해해요. 쌤, 기압은 그럼 언제나 항상 일정하게 작용하는 건가요? 변화하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방향에서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 만약에요, 여기 화살표 있죠? 이쪽 화살표, 얘가 더 큰 힘으로 작용해. 여기만. 이건 불가능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작용하는 힘이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도 세져되는 거고, 여기도 세지고, 여기도 같이 세지는 거야. 한쪽으로만 세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방향에서 세지거나 모든 방향에서 약해지는 것은 가능하나, 한쪽만 세진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요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간단하게 두 번째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쌤, 그러면은 이 기압이라고 하는 친구는 크기가 일정한가요? 변화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기압의 변화예요. 자, 여러분, 이 기압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해보자면요. 사실 얘들아 했잖아. 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 부피와 힘. 근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피에도 영향을 받고 힘에도 영향을 받아. 당연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에 조금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충돌 횟수. 뭐라고요? 충돌 횟수. 얘들아, 충돌 횟수라고 하는 거 잘 들어봐야 돼. 이 입자들이 얼마나 충돌하는지가 사실 정말 중요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자. 저 충돌 횟수는 무엇에 영향을 꽤 많이 받죠? 대답할 수 있나요? 기온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기온 영향. 쌤, 그러면요, 이 기압은 온도에도 영향을 받겠네요? 사실 드라마틱하게 크게 받진 않아요. 실질적으로는요, 충돌 횟수보다는 공기의 양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쉬워요.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공기의 양이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압의 크기도 커지게 된다는 것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두 번째, 공기의 양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기압의 크기도 작아지게 된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권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X축이 일반적으로 높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나? 이게 X축이 높이인가? Y축이 기압인가? 공기의 양이겠다, 얘들아. 그렇죠? 그럼 실수했다. X축이 공기의 양이고요. 그리고 Y축이 높이예요.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공기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은 지표에 여러분, 즉 롯데타워 꼭대기보다는 지금 땅바닥이 공기의 양이 더 어떤 거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압의 크기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둬야만 합니다. 왜? 땅바닥에 공기의 양이 많기 때문이고, 공기, 하늘 쪽에는 공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요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 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했던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토리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압을 무엇으로 측정하려고 했냐? 바로 수은으로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은의 원소기호 어떻게 되죠? Hg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기 하나 해놓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이러한 수조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울 겁니다. 가득 채워요. 그 다음 땅바닥에 살짝 띄워놓은 상태에서 기둥을 하나 세워요. 그리고 이 안에도 수은을 채웁니다. 그런데 완전 꽉 차게 들어가지가 않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위에 빈 공간 있죠? 이 빈 공간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야기할 거 요겁니다. 이렇게 수은 기둥을 세워놨더니 수은 기둥의 높이가 어떻게 되었냐면 76cm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요거 너무나 중요해요. 알겠지? 자, 두 번째야. 여러분, 이 수조 안에 있는 수은은요, 공기랑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즉, 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기를 더 많이 넣어줄 거야. 공기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럼 기압의 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겠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쵸? 그래서 두 번째로 공기를 더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기압의 크기를 크게 만들었다라고 한번 보는 거죠. 즉, 이 수조 안에 있는 친구죠. 수은을 더 꽉꽉 누를 거야. 그럼 얘들아 어떻게 돼? 수은의 표면 높이가 조금 낮아지려고 할 거예요. 질문. 수은이 사라지는 거니? 그게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수은이 그 기둥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 볼까? 수은이 기둥 안으로 밀려 들어가기에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cm보다 조금 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공기를 빼볼게요. 공기를 뺄 거예요. 그러면 기압의 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겠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 수조 안에 있는 수은의 높이가 올라가겠네. 그럼 수은이 새롭게 생겨난 거야? 그렇지 않겠죠. 기둥에 있는 수은이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만약에 공기를 빼내서 기압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줬다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cm보다 더 낮아지게 되겠네요.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한 거야. 토리첼리가 은근 궁금했어. 만약에 저 수은 기둥에 들어있는 기둥의 굵기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지? 혹은 얘를 약간 삐딱하게 기울이면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토리첼리가 네 번째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요렇게 토리첼리가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과학자들이 연구하여 알게 된 여러 가지의 기압의 단위들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용받고 있는 기압을 우리는 1기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기압이요? 1기압. 자, 이 1기압의 크기를 가지게 될 때는요. 일반적으로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아, 요거 단위가 좀 거지 같죠? 그리고 숫자도 조금 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무엇의 높이가 76이었죠? 수은이었죠. 그쵸? 그래서 76cm인데 무엇의 높이가? 수은의 높이가 요렇게 설명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지구는요. 지표에서부터 어느 높이까지가 공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지? 1000km까지 기억 안 나? 1000km까지라 그랬지. 그래서 공기 기둥 같은 경우는요. 그 높이가 1000km까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기 말고 물 기둥으로 가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10m 정도래요. 자, 근데 얘들아 요거 하나 알아둬. 이거는 대략적인 의미래. 대략적으로. 11m는 안 돼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한 대략적으로. 알겠죠? 요 정도 하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보다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고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는 조금 없어진 것 같아. 한 재작년이랑 3년 전까지는 요런 게 수행평가라든지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종종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뭐냐면은 수심 20m라는 것과 그 다음 진공 상태예요. 제가 정확히 필기할게요. 진공 상태에서 내 머리 위에 물기둥이 있는데 20m가 있는 경우예요. 이럴 때 기압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물기둥이 20m가 있다라는 소리는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요게 2배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물기둥 10m가 몇 기압이라 그랬죠? 1기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물기둥이 20m라는 소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기압 정도의 힘으로 작용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심 20m라고 하는 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우선 내 머리 위에 물기둥도 몇 미터가 쌓여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20m가 이미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물기둥 20m가 누르는 힘의 크기인 이 기압도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 수심 0m는 어떤 상태야? 물 위에 동동 머리를 내놓고 있는 상태지. 우리 거기서 숨 쉬니 숨 못 쉬니? 숨 쉬어요. 그 소리는 내 머리 위에 또 뭐가 있다는 소리야? 공기 기둥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수심 20m라고 하는 거는 물이 누르고 있는 힘과 동시에 공기가 누르고 있는 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기압뿐만 아니라 공기가 누르고 있는 1기압의 크기까지 더한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알겠지? 요것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정도가 첫 번째 기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학교에서 혹시 여기 진도 나간 분들에 한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마그데부르크의 반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학교에서 언급한 적 있니? 잘 안 하지 요즘. 아직 진도 안 나갔나 여기까지? 여기는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대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내용이에요. 요거 너무 중요하다. 아마 오늘 공부하게 될 고기압이랑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어서 날씨 파트까지 이어지게 될 건데 요거 너무 중요해. 바람이라고 하는 거거든. 2번이야. 바람. 여러분, 저는 바람의 정의를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의 이동이라고 이야기해요. 뭐의 이동? 공기의 이동. 자, 그런데 이 공기가 그냥 이동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무엇이 이동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편하냐면요. 열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생각하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을 거예요. 열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죠? 열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즉,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죠.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간단해요. 공기의 양이 많은 곳에서 공기의 양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요게 바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공기의 양이 많다는 것은 기압의 크기가 어떻다는 거죠?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기의 양이 적다는 것은 기압이 어떻다는 거죠? 작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개념이 바로 고기압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쭉 필기해 볼 거야. 천천히 따라와. 고기압은 다른 지역보다 기압의 크기가 큰 곳이야. 그럼 공기가 누르는 힘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그럼 공기의 부피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니? 작아지겠지. 꽉꽉 누를 거니까. 부피가 작아지네? 압축이야, 팽창이야? 압축이야. 그러니까 고기압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단열을 압축하게 되면은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게 돼요. 내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슬점에 도달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에 따라 오히려 구름이 소멸됩니다. 너무 빠르게 넘어왔나?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증가하기 때문에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구름이 소멸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요거예요. 여러분, 부피가 증가합니다. 밀도 어떻게 돼야 돼? 밀도랑 부피는 반비례. 커져야 되겠네? 자, 밀도가 커진다. 하강하니 상승하니? 하강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한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 공기가 아래로 내려온대요.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지표가 있네. 팡! 충돌합니다. 그럼 그 공기는 퍼져나가게 돼요. 근데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시계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까지.
시계 방향으로 불어서 나가게 돼요. 요거까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고기압의 반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당연히 저기압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기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 정반대예요. 쭉쭉쭉 한번 가보자. 저기압! 기압의 크기가 작아요. 기압의 크기가 작으면 누르는 힘이 작은 거니까 공기의 부피도 작아지게 되겠죠. 부피가 작아진다. 부피가 팽창하는 거겠네. 단열 상태에서 팽창하겠지. 단열 팽창하게 되면은 내부의 온도가 떨어지겠네.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슬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슬점에 도달하게 된 그 공기는 구름이 생성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중요할 거고, 부피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밀도와의 관계는 정반대라고 이야기했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질 거고, 밀도가 작아진 공기는 위로 떠오를 겁니다. 상승기류하게 될 거예요. 자, 상승기류한다라는 소리는 공기가 빨아 올라가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공기가 그냥 빨려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설마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한번 필기해 볼 게 뭐냐면은, 저기압은요 고기압과 반대라 그랬잖아, 모든 게. 그래서 시계 방향이 아니고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이야. 그 다음 고기압이란 반대라 그랬지. 고기압은 불어 나가는 거라 그랬어. 그럼 저기압은 불어 어떻게 되겠어? 들어와요. 이해되니? 그래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서 들어온대요. 이거 누가 하나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고기압이 시계 방향 불어 나가죠. 저기압이 반시계 불어 들어오죠. 이거 북반구만이래요. 남반구는 반대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디에 있죠? 북반구에 있죠. 남반구 굳이 할 필요 없어. 알았지? 그래서 요거만 필기만 해볼게. 요런 특징 가지고 있는 것, 요거랑 요거는 북반구에서만 가능하다. 이해되나요? 됐죠?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은 더 별거 없어요. 저 고기압이랑 저기압이라고 하는 친구를 그냥 간단하게 모식도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나 이거 그림 되게 못 그리는데 큰일 났네. 이거는 화살표 그릴 때마다 헷갈리는데 큰일 났네. 자, 세 번째 뭐냐면요, 자, 고기압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있을 때 불어 나가거든. 근데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불어 나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저기압이라고 하는 친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되는 건가? 요게 맞니?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 넘어와서 요런 식으로. 이게 아니잖아. 이거 아니지 않아? 이거 아닌데? 요거구나. 에? 이게 안 맞잖아요, 순서가. 나 이것도 헷갈리게 하네. 이것도 이거 그릴 때마다 헷갈려, 이거. 자, 요거니까 요렇게 됐네요. 요렇게 됐네요. 요거네요. 요런 식으로 불어 들어간다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해됐죠? 요거 그릴 때마다 헷갈려서 그래, 얘들아. 미안해. 요거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고기압은 하강기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기압에 위치하고 있는 공기의 흐름인 거고요. 저기압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공기가. 저기압인 거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공기가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럴 때요, 요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돼. 공기가 그러면 위쪽, 하늘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표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가 이동하는데 주로 어디를 따라 이동하게 되는 것이냐? 지표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이 바람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두 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두 가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바람의 종류인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풍향이라고 하는 걸 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 이거 바람에 향기 있는 거 아니야? 바람에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풍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람이 불어서 오는 방향을 주로 이야기하게 돼요. 이해됐죠? 저거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신 다음에 해류풍부터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풍이에요. 설명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해풍은요, 주로 따뜻한 낮에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자, 요렇게 있어. 옆에다가 할까? 옆에다가 하자. 요렇게 있어. 요렇게. 자, 여기서 꽤 짜증나는 내용이 한 가지 나오게 되는데, 비열이라고 하는 것도 어렴풋이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저 여기서 빡세게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오른쪽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드리긴 할 텐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낮에는 비열의 크기가 더 작은 육지의 온도가 더 높게 올라가고요. 비열의 크기가 더 큰 바다의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비교적이요. 그럼 여러분, 온도가 높은 곳 근처에 있는 공기는 뜨겁게 가열될 것이고, 어머, 나 여기서 오타가 있잖니? 이거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어? 화살표가 위쪽이잖아. 오타가 있는데, 나 여기? 미안해, 얘들아. 나 오타가 있었어. 여러분들도 오타 났나요? 오타 났네요. 미안해요. 다시 갈게. 아이, 뭐가 다 이렇게 왔어? 온도가 높은 곳 근처에 있는 공기는 뜨겁게 가열되면서 부피가 팽창하겠지. 그럼 밀도가 작아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겠네. 그러니까 대륙 위에 있는 공기가 상승할 거고요. 바다 위에 있는 공기가 하강합니다. 근데 공기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공기가 빙글빙글 돌아요. 이해됐죠? 요거를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에요. 기온만 비교해 볼까요? 기온은 육지의 온도가 더 높나요? 바다의 온도가 더 높나요? 육지의 온도가 더 높아요.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 자, 육지에서 무슨 기류예요? 상승 기류죠. 상승 기류면 저기압이에요?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바다에서 하강 기류죠? 그럼 이거 무슨 기류예요? 무슨 기압이에요? 고기압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압의 크기는 육지가 더 크다고 봐야 될까? 바다가 더 크다고 봐야 될까? 바다가 더 큰 거야. 이해되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면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 해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불어오고 있으니까요. 이해되나요?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은 육풍 한번 가볼게요. 육풍.
육풍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날씨가 추운 밤에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 그려볼까요? 요렇게 있어요. 바다도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다가 필기 하나 해드릴 거니까 우선은 저거만 주세요. 여러분, 비열의 크기가 비교적 더 큰 바다가요,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더 조금 올라가고요, 더 조금 내려가요. 그러니까 밤에는 바다의 온도가 더 높아요. 근데 비열의 크기가 더 작은 육지는요, 엄청 올라가고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육지의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뜨거운 곳 위에 있는 공기는 가열되고 부피가 팽창하고 밀도가 작아져서 떠오릅니다. 온도가 낮은 곳에 있는 공기는 냉각되고 수축되고 밀도는 커져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밤에 부는 바람입니다. 이것도 분석 한번 해볼까? 첫 번째, 기온 비교해보자. 기온은요, 육지의 기온보다 바다의 기온이 더 높네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상승기류가 일어나면 저기압이고요. 하강기류가 일어나면 고기압이에요. 얘들아, 이거 진짜 뒤지게 헷갈린다잉. 정확히 필기하자.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기압의 크기는 육지의 기압이 바다의 기압보다 더 커요. 그렇다 보니까 바람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불고 있느냐라고 여쭤본다면은 어디서 어디야? 육지에서 바다로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육풍인 겁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자, 세 번째 결론 한번 지어볼까? 얘들아, 잘 봐. 해풍! 육지의 온도가 높아요. 기압은 육지가 낮네요. 바다의 기온이 낮아요. 기압은 더 높네요. 육풍! 육지의 온도가 낮네요. 기압은 커요. 바다의 기온이 높네요. 기압은 낮아요. 느낌 왔지?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이해됐죠? 반비례. 요거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또? 이해됐죠? 요거예요. 자, 꿀팁 몇 개 나갑니다. 1번. 여러분, 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지보다 바다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 비열의 특징이 뭐냐면요,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아요. 즉, 비열이 큰 바다는 온도가 요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내려가요. 비열의 크기가 작은 육지는 온도가 요만큼 올라갔다가 요만큼 떨어진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66페이지는 이제 계절풍이라는 친구가 하나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겨울 같은 경우는요, 바람이 부는 원리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이 육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랑 똑같아요. 이해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여름에 부는 바람은요, 해풍이 부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잘못 쳤네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하나 필기할까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요, 어떤 바람이 부냐면은 북서 계절풍이 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계절풍? 북서 계절풍. 그 다음 여름에는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남동 계절풍이 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됐죠? 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람의 발생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읽어보셔놓고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10분 정도 쉬었다가 기담과 전선까지 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기담과 전선을 하고 나도 운동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예 자연의 운동까지 못해. 자연의 운동까지 못하고 등속 운동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세 파트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늘 어차피 여기 영상 다 찍었으니까 여기서 정리합시다. 10분 쉬었다 할게요.